오늘은요, 전현주 기자님하고 같이 뉴스 살펴보는 시간 갖고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지금 재판 결과가 일부 조금 잘못 불리하게 나온 게 있어서 떨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국내 언론에 잘 다루지 않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치솟다가 다시 잠잠해지는데 유통공룡인 월마트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김혜현 비인크립트 한국일보 리드님 모시고 뒷코너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현주 기자 모시고 오늘 핫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증시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간밤 미국 주식 증시부터 좀 살펴보면 간밤 미국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S&P와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3대 지수가 이 상승 랠리를 보이는 건 1차적으로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좀 봤을 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소폭 증가한 점이 한몫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는 22일 연방준비제도의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점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을 한 건데요.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투자 회사들이 계속해서 호평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게 전반적인 미국 증시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가가 확 꺼져가지고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8거래일이면 쭉 오른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계속 올랐다. 시가총액 1위가 어디였죠? 애플.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바뀐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AI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칩으로 지금 그쵸.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거품 걱정 그리고 불안 걱정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분위기가 밝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미국 증시에서는 그 전통적인 우량주들, 예를 들면 월마트처럼 굉장히 많은 점포, 오프라인 점포를 갖고 있어서 온라인 상거래한테 밀려서 없어지는 줄 알았던 공룡 같은 기업들이 다시 AI를 등에 업고 돌아오면서 다시 이렇게 증시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대요. 주가도 오르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김혜연 리더하고 같이 이 유통공룡 월마트가 어떻게 AI 거품을 잠재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코너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주세요. 네. 네. 또 다음 뉴스 좀 살펴볼까요? 다음 소식은 이 김용현 핵 무장론과 외신 반응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핵 무장 없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어서 사실 자체 핵 무장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거를 뉴욕타임즈에서 집중을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가능성으로 이 한국에서 자체 핵 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내 핵무기 보유 필요성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김 후보자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청문회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즈하고 이코노미스트 구독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이게 얘기가 나와서. 한국 얘기가 알람으로 뜨거든요. 근데 연이어서 두 군데가 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괜찮은 건가? 라는 취지의 기사를 주말 사이에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인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방사령관 출신이죠. 군인 출신인데 이분을 지금 후보자로 올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신들이. 왜 그러냐면 핵무장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밥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수는 있고, 또 북한이 핵무장한다니까 화가 나서 우리도 무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가서 핵 버튼을 누르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핵무장론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외신이. 그래서 참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전두환에게 장세동이 있었다면 윤석열에게는 김용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인데, 이분을 전 군을 통수하는 국방부 장관,
게다가 핵무장을 온 자.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네,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 사람을 또 장관으로 올리기 위해서 각종 안보 라인과 외교 통일 라인을 교체한 만큼 어떤 의중이 숨어 있길래 이토록 그 국방부 장관을 올리고 싶어 했나 이런 점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나와가서 그 월요일에 유사시 계엄령 뭐 이런 소문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런 생각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댓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심심한 여행가님 모셔서 토마토 경제 재미있다. 지금 기자님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환영하는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11시입니다. 오전 11시. 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이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제주 지역에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태풍이 조금 더 걱정되는 이유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이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의 영향이 더해지면 너울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해당 지역에 계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또 좀 독특한 게 요즘 무더위를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다리 태풍도 2018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당시에도 이 더위를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열기만 불어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다량의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더위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더위가 계속되는 태풍이었는데 그 이름 네. 썼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은 이름이 좀 공교롭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불길하네요. 서울은 29일째 열대야를 기록했거든요. 간밤에. 이렇게 더운 날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피해 때문에 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더 습해지고 아니라는 거죠. 네,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도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마스크는 써야 하고 또 더워지고 비는 오고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기후위기가 무섭긴 무섭네요. 그러게요. 기후위기가 참 이게 인간이 자연한테 질 수 없다는 거를 네. 자연한테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대. 네.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오만을 지금 벌 이길 받고 수 있는 없는 것 거죠. 같습니다. 오만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봉주가 왜 떨어졌냐. 박원석 의원이 좀 저는 말 실수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수그리지 않고 이거를 논란을 더 키우면서 일종의 이제 내부 총질 아니면은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 본인이 인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랑 싸우는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제 당원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말이야 내 입인 것 같아. 내가 입만 조심하면은 이번에 지도부에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입 조심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습성, 본성, 본능 이런 것들은 문득문득 나와요. 정봉주가 정봉주에게 졌다. 그것만 안 했어도 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정봉주의 머리가 정봉주의 입한테 졌네. 졌어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요새 중일마가 유행이라면서요. 중일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 또 일본하고 비슷한 존재가 하나 더 있죠. 삼성이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삼성의 마음이라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편법인지 알 수 없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승계를 받고 삼성의 옛날 말로 오너라고 그러죠. 재벌 총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모시고요. 삼성 재판 결과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고 근데 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이 이야기 하게 됐어요. 뭐 그 화면 한번 띄워주셔도 좋고요. 상당수 언론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승소 또 분식회계 제재 전부 취소해야 한다. 그런 이제 저런 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건 이재용 회장 그 분식회계가 이제 해결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삼성이 승소했구나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겨레 기사는 좀 다르죠. 제재를 취소했지만 분식회계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 남은 재판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문이 한겨레밖에 없고요. 뭐 나머지 모든 신문은 다 이제 삼성이 승소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경제지들은 반성해야 된다. 정부가 왜 삼성을 이렇게 괴롭혔냐라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려면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판 내용이 워낙 복잡한데 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재벌 정책에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을 네. 그 제재를 네.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한겨레만 분식회계는 인정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이제 보면 전문가들은 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게 마냥 삼성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재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두 개가 관계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과징금은 8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분식회계 논란은 조 단위, 5조 단위 분식회계가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이재용 회장이 받고 있는 재판이 3개 정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하나는 이제 크게 최순실에게 말 사줘서 국정농단 재판이 있었고, 그건 이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1년 6개월을 살다가 이제 가석방으로 완전히 그 끝난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데 최순실에게 말을 사준 건 말을 사줘서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재판은 지금 올해 2월에 또 무죄가 났어요. 이제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났으니까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근데 또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건 합병 비율과 관련된 네, 논란이죠. 네. 네. 그 과정에 이제 국민연금에 뇌물 줘서 이제 합병을 했다라는 것. 뇌물 사건은 이제 그 유죄가 났고 뇌물을 해서 이제 그 부당 합병을 했다. 부당 합병을 했다는 게 재판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재판은 이건 그냥 행정 소송이에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에게 그 부과한 과징금 80억 원이 부당하다라고 냈는데 그게 이제 부당한 게 맞다. 이거 80억 원 취소하라고 났죠.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이제 일단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 내용을 보면 그 재판부가 조목조목하면서 이게 과징금은 취소하지만 분식회계 우리가 있다. 재량권을 넘어섰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건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올해 2월 재판 그 가장 중요한 이재용 회장의 이제 불법 배임 재판에서는 이게 이제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네. 분식회계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긴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근데 그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네.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여전히 분식회계는 맞다라는 그 언급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차분하게 좀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혹시 제가 보여드린 그 영업실적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영업 보시면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면 이 연두색이 초록색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고요. 파란색이 매출액입니다. 근데 빨간색은 이제 당기순이익인데요. 아이고.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1조 9천억 원 정도 나오죠. 아니요. 전에도 후에도 없던 당기순이익이 그렇죠. 그리고 그 해만 이 회사는 저렇게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한 회사였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지금 9조 원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지금 912억 원밖에 안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내다니 좀 말이 놀랍지 되나요? 않습니까? 이게 매출액을 훨씬 넘어서 이때 이제 2015년에 이제 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분식회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에피스를 갑자기 이 2014년까지는 이게 이제 자회사였는데
2015년에 갑자기 이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처럼 이 회계를 바꾸고 취득했다고 바꾸면서 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 기업 가치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관계회사가 되면 새로 선정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연결 기준, 2015년부터는 이제 새로 취득을 하는 거죠, 지분을. 그러니까 네. 이 네. 자회사면은 회계 장부를 연결해서 재무대표를 연결해서 네. 연결 기준 회계, 그러니까 자회사의 실적까지도 네. 모회사가 떠안고 가는 방식으로 네. 간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관계사는 이제- 아닌 거고. 네네. 관계회사가 되면 이제 그냥 지분을 우리 지분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비상장 회사니까 갑자기 2015년에 이제 우리 이거 관계회사가 됐어.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니까 이게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비상장 회사니까 공정 가치라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 가치라는 게 이제 바이오 에피스도 계속 적자를 내는 회사인데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 가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 가치를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제 당시 증권사들 리포트를 모아가지고 증권사들이 이 기업 가치 얼마로 본다라는 걸 이제 합쳐가지고 평가를 매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 증권사 리포트라는 건 약간 뭐 미래에도 기대도 있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담는 거죠. 근데 그런 전망을 담은 리포트의 이제 미래의 평가액이라는 게 당장 지금의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많이 부풀려 있었고, 이 에피스를 우리가 새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조 9천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잡혔다라는 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 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분 구조로 보시면 바이오 에피스를 바이오 로직스가 소유하고 있고, 바이오 로직스를 또 삼성물산이 소유하는, 제일모직이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기 있죠. 에피스의 90%를 바이오 로직스가 소유하고 있고, 한가운데 바이오로직스가 네. 있고 오른쪽 바이오- 아래 네네.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거잖아요. 네. 연두색과 하얀색을 합병하는 건데, 보시면 제일모직이 바이오 로직스 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46.3% 갖고 있네요. 삼성물산은 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 비율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재용 회장 포함해서 그 일가가 제일모직은 45% 갖고 네. 있는데 삼성물산은 직접 하나도 갖고 없으니까. 있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또 뭐냐면 삼성물산의 또 주주가 그 논란의 엘리엇 매니지먼트, 그리고 여기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둘 다 지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렇죠. 네. 둘 다 이겼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기가 소송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놓고는 돈만 맞습니다. 손해보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말 중요한 쟁점인데 1,300억 원을 지금 한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줘야 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굳이 취소 소송을 가지고 왔는데 아시겠지만 그 투자자 국가 소송은 단심제고, 이 취소 소송이라는 건 애초에 재판거리가 안 된다라는 걸 다투는 거라서 재판거리가 되면은 그건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가지고 와서 이게 이자만 200억 정도 늘어서 1,500억 정도를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고요. 똑같은 사건이 메이슨 캐피탈인데 그것도 보니까 8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2,300억 정도를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데,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지금 삼성물산 주주들은 지분 구조 보여주세요. 예, 삼성물산에 이제 이재용 지분 없지만 삼성물산에 엘리엇, 메이슨 말고 수많은 개인 주주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 사람들도 이재용과 비교하면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본 건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두 개를 합치는데 네. 그 합병 과정에서 비율을 제일모직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3, 예, 삼성물산 1 이렇게 합병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42%를 가진 이재용 일가가 이익을 받고 삼성물산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죠. 그리고 거기 엘리엇과 메이슨이라는 해외 사모펀드들은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2,300억 원을 받아가게 생겼는데 여기에 삼성물산의 개인 주주들은 소송을 냈어요. 근데 다 기각됐습니다. 국내 법원에 낸 건 기각되고 엘리엇과 메이슨은 해외 국제사법 그 중재판정부에 가지고 와가지고 승소를 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라고 났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국민연금도 지금
제일모직과 아니 국민연금도 지금 삼성물산 주주였단 말이죠. 국민연금의 손실이 또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많은 손실을 과연 누가 물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거나 연금 가입자들이 마찬가지야. 다 물어야 되고 5천억이면 국민당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물어야 되고 또 이걸 국민들 세금으로 또 이렇게 그 엘리엇과 메이슨에 갚아줘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를 만나서 이걸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손배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게 합병이 2015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9월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제 한동훈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설령 취소 소송을 내더라도 빨리 구상권 청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차피 한국 정부가 질 게 뻔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미 재판 결과 났잖아요. 한동훈 지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이 다룬 사건이었고 네, 그렇죠. 그걸로 지금 박근혜하고 이재용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윤석열 특검이었죠 그때. 네,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본부장에게 압력을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찬성 도와줘라고 해서 최순실가 말 사주고 이걸 만드는 명백하게 국가범죄인 거잖아요. 삼성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그 맞습니다. 합병 비율로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삼성물산 주주로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압력을 맞습니다. 가했다 이게 내용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내부 자료를 보면 이게 손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많게는 5천억 가까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 자산을 가지고 삼성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 손해를 지금 국민들이 다 떠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동훈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고 해서 본인이 기소했으니까 감옥에 당연히. 보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 정부는 문제 없다라고 엘리엇과 싸우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차피 한동훈 장관 대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재용에게 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2,3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돈을 국민들 세금이 아니라 이재용에게 받아내야 되죠. 이재용 회장이 이 일련의 거래를 통해서 얻은 그 차익이 수조 원에 이르는데 사실 1,500억 원 별로 큰 돈은 아니거든요. 빨리 구상권 청구, 그다음에 빨리 소송을 걸어서 일단 이걸 공소시효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되는 정부가 돼야 거죠. 되고 또 지금 있죠. 법무부 장관이 되게 네,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네, 됩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해야 지금 되고 법무부 장관. 국민연금도 네. 이 손해를 그냥 깔고 있을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우리도 손해 봤다. 문영표가 잘못했고 홍화선이 잘못했으니까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뭐가 이 본부장이 기금운용본부장. 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단하고 이 사람 다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는 다시 이 사람들 구성권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홍환선과 문영표한테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일 돈 많은 이재용 회장에게 이건 이제 구상권이 아니라 손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손배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껏 그 재판을 잘해서 수사 잘하고 재판 잘해서 감옥에까지 보냈으면서 정작 필요한 구상권 청구와 손배 청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아까 그 구조, 그 지분 구조도 네. 합병 구조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정점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네. 두 기업이 이제 삼성의 핵심 기업인데 네. 여기 지분을 네.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은 직접 삼성전자는 5.4%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네. 그러려면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저기 있는 4.1%를 통해서 지배를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삼성물산의 맨 오른쪽에 있는 4.1%가 정말 이 기업의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정작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으니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친다. 그런데 그냥 합치면 상당 부분 또 날아가니까 제일모직을 훨씬 더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합치면 이게 경영 지배권 충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 왜 그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는 제일모직 분식회계가 아니고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픽스의 가치가 높아야 되겠죠. 아, 제일모직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면 제일모직은 사실 이름만 제일모직이지 옛날 에버랜드거든요. 네, 네. 에버랜드고 에버랜드의 가장 큰 또 기업 가치는 삼성생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모직 에버랜드는 뭐 아시겠지만 급식 사업도 하고 사실 네. 사업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면 뭐 삼성생명도 있지만
이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우리가 삼성생명 뻥튀기 하기 네.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업이니까. 삼성생명 뻥튀기 하면 결국 또 이렇게 삼성물산도 같이 전자 같이 그러네요.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띄우려면 결국 이 보라색 바이오로직스를 띄워야 된다. 바이오로직스를 띄워야 된다.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서 엄청난 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제일모직 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합쳤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의 지분 가치가 혹시 맨 마지막 그림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 그림 뭐죠? 합병 이전, 합병 이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데요. 보면 이제 왼쪽에 맨 밑에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 이재용 회장 등의 가치 당시 이제 2015년 기준으로 3.5조 원에서 5.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9월 14일과 9월 15일 하루 사이에 이 합병이 성사되는 순간 이 지배력 원래 갔던 지분 더하기 이 제일모직과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1.8조 원어치 지분 가치가 올라간 것이지만 사실 저걸 통해서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사실상 이제 뭐 수백조 크죠. 원의 가치 넘는다고 여기서 봐야죠. 보시면 뭐가 있냐면 맨 왼쪽은 삼성물산이 따로 떨어져 있죠. 삼성물산의 4.1% 따로 있는데 오른쪽은 이게 이재용과 삼성물산 통해서 삼성전자까지 가는 그런 합병이 구조로 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기존의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끊어진 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이어주고 그게 했고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을 했다라는 게 논란인데 다시 돌아가면 지난주에 이제 그게 난 거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회계 조작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일단 인정이 된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판결의 정확한 내용이 네. 어떤 거예요? 과징금 취소했지만 네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네네. 분식회계가 있었으면 과징금이 그렇습니다. 맞겠지. 이런 혹시 생각이 그 드니까.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 2014년 15년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이건데요. 보니까 이제 2014년에는 이 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 장부 가치가 4,6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5년에 되면 이제 거의 4조 8천억으로 10배 가까이 이상이 늘어나죠. 저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이렇게 바꾸면서 네네네. 저렇게 바뀐 근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게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지금 9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이오에피스를 처음에 만들 때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가 10% 지분을 아까 보시면 회색 부분이 이제 바이오젠인데 10%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콜옵션이 있어가지고 바이오젠이 미국 바이오젠이 49.99%까지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콜옵션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분을 내가 여기 그 돈을 투자했으니까 지분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그 옵션이 있었던 거죠.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리. 예. 내가 사자 그러면 그렇기 살 수 때문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바이오에피스 지분 90% 가지고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는 50%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에피스 이렇게 그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5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그룹에는 엄청 이게 성장 자산이라고 하면 리스크가 되겠죠. 리스크가 될 텐데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 전환 과정에서 네. 아니요. 2014년에는 2014년. 그걸 콜옵션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숨기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콜옵션 행사되면 자칫 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인데 이게 자본 잠식에 빠지면 상장을 못 하게 되고 또 아까 핵심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가치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자본 잠식을 막아야 됐고 이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러니까 콜옵션을 숨기고 있다가 콜옵션이 9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였죠. 그랬는데 이제 콜옵션이 만 행사한다고 치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니게 되고 관계회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5년에 갑자기 우리 콜옵션이 있으니까 이걸 관계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자회사로 있었던 것도 문제고 갑자기 관계회사를 바꾼 것도 문제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자회사로 했을 때는 이 콜옵션의 부실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게 논란이 됐고 2015년에 갑자기 이걸 바꿔서 우리 공정가치로 해서 이거 5조짜리가 새로 생겼어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이제 판결은
콜옵션 행사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자회사로 분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근데 두 번째 갑자기 왜 2015년에 이걸 관계사로 분류했느냐? 관계사로 분류한 것 자체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잠식을 숨기기 위해서 회계 조작이 가깝다라고 판단한 거죠. 아, 그러니까 과징금은 콜옵션을 숨기고 자회사로 맞습니다. 해놓았던 것에 대한 과징금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여기는 재량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과징금 없는 걸 하자. 다만 회계 조작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또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번 행정법원의 어떤 판단 사항은 아니었는데 의견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에서 관계회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번 법원 판단 원래 관계회사였는데 왜 그때 자회사를 했느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자회사, 2015년에 관계회사 두 가지 문제라면 원래 쭉 관계회사였는데 과거에 자회사를 했던 것은 일단 그건 재량범위. 그러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과징금 전체는 무효다라는 좀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네. 만약에 네. 이 이야기가 번져서 관계사라고 설정했던 것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분식회계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 실제로는. 그러면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잘못 산정됐어. 네. 그럼 이 모든 게 다 원점 원위치 시켜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2018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 그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 이제 그 5조 원 정도를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두 번째 올해 2월 재판에 무죄가 났지만 거기서 다시 이제 분식회계가 인정이 되면 2월에 무죄가 난 재판은 사실은 또 애매한 게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본 거 아니고 아까 세 개 재판 중에서 첫 번째는 국정농단인데 농단이고, 그거는 다 끝났고 네네 두 번째 감옥 갔다 왔고 예. 두 번째가 불법 승계 재판, 예. 불법 승계 재판인데 요거는 지금 2심에서 무죄 판결이 1심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2심이 남아 있는데 그럼 2심이 남아 있는 거고. 2월에 무죄가 난 그 판결에서는 뭐였냐면 이 검찰이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서 공장 바닥을 뚫고 컴퓨터를 압수를 했어요. 근데 그 압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운 좋게 빠져나갔었는데 이번에 분식회계라는 또 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반영해서 항소심에 이걸 가지고 다시 다투게 되겠죠. 원래 그 증거는 아예 채택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지금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분식회계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2월 재판은 죄가 없다기보다는 검찰이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고 이번에 다시 분식회계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분식회계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분식회계는 또 굉장히 또 무겁게 다루는 그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는 가봐야 되겠지만 이재용 회장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 그리고 과징금 80억 원은 사실 회사가 물면 되는 거지만 이재용 회장 개인의 이제 그 분식회계가 되면 다시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이재용 회장이 다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분식회계는 만약에 이게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서 그래요? 물론 이제 법원이 이 사안을 얼마나 그렇게 강도 높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면 재벌에 약간 우호적인 그런 판결이 많았기 때문에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판단인 건 맞습니다. 분식회계 하면은 대우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네. 김우중 회장의 네. 대우 그룹이 전체가 어쨌든 뭐 몰락하는 계기가 된 게 분식회계 사건이었죠. 당시 뭐 그 김우중 회장이 징역 8년 6개월을 받았고요. 최근 사안을 보면 또 대우조선해양은 징역 9년과 6년을 받았고요. 보면 그 보시다시피 꽤 그 이 분식회계는 처벌성이 높고요. 미국 앨런 같은 경우는 징역 24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한국 정부, 한국 법원이 이런 회계 조작을 엄격하게 다룬다. 그리고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는 걸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운다면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삼성에 관련된 그 사안들보다 더 무겁게 다뤄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또 이제 이 미묘하게 이 자회사냐 관계사냐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재량 범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이 행정소송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굉장한 리스크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대우그룹은 한 20조 원 정도 규모의 분식회계라고 네.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이거 봐야 한 되는 5조 원 거예요? 정도 일단 되는 것 같고요. 5조 원인데 실제로 이제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자회사 자회사의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이제 분식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얻은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우보다는 작지만 결코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네. 궁금한 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이미 합병을 했고 네.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주주들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도 많이 바뀌었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해체를 다시 할 수가 합병을 뭐 해체를 할 수는 없고 사실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이 될 거고 지금 사실은 또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당시 이제 뭐 5조 원 정도 했던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지금 66조 원 가까이 기업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성공한 뭐 분식회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다 잘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와서 합병에 시너지 있었다, 다 잘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걸 과거에 불법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작 이 바이오 자회사들은 굉장히 성장한 건 맞지만 당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시너지가 뭐 100조 원 가까이 될 거다 하는데 실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시 합병의 시너지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벌 체제가 어쨌든 과거에는 아주 네. 작은 지분만 가지고 네. 이리저리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순환 출자 같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쭉 끌고 나가는 이런 체제였잖아요. 네. 개인이 돈을 내서 설립하고 개인 네. 기업이 금융시장에 성공해서 펀딩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쭉쭉 온 건데 지금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도 몇 번 우리 다뤘지만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중심의 소액주주 운동 벌어지고 이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최근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또 하나의 모델로 제안을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일련을 보면 두산 마켓도 마찬가지고 뭐 동원산업, 동원 F&B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SK 또 그다음에 뭐 현대차 다 비슷한 현대글로비스가 다 비슷한 논란들이 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패턴입니다. 총수 일가가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크게 실속은 없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막 몰아주면서 성장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알짜배기 자회사하고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을 높여서 결국 그 지배력을 넘겨받는 과정. 사실 이게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계속 줄어들거나 또 상속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지분이 깎이는 게 맞는데 오히려 한국은 지분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이제 인수합병의 마법, 지주회사의 마법을 계속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재벌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이게 기회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재벌 정책을 완전 손 놓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크게 뭐 이렇게 물론 엑스포 할 때 막 재벌 회장들과 같이 막 이 출장도 다니고 부산 가서 떡볶이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계 구도 문제를 별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후계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원래는 이 국정농단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날의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탄생한 계기가 된 그분들의 출발점이 된 거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강직한 검사들이라는 자기의 최대 자산인데 지금 그걸 깎아먹고 있는 거죠.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사법부 이 판결을 통해서 네. 조금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좀 정상적인 궤도를 통해서 맞습니다. 재벌이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세 가지 재판 그리고 세 가지 재판에 또 있는 게 지금 이제 ISD 재판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 뭐 대여섯 가지 재판들이 얽혀 있는데 모두가 다 연결돼 있는 사건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그 출발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국민연금의 손해 그리고 한국 정부가 엉뚱하게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 재판과 별개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그 청구. 돈을 세금으로 물어줄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될 사람이 내게 책임 있는 사람이 그 부담을 하게 해야 되는 그게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어가면 누군가는 부당하게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부당하게 값을 치른 분들이 뭉쳐서 뭔가 이 해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대변하는 역할을 정부가 사실 해줘야 되는데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삼성의 후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재용 회장이 좀 경각심을 갖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회현 리드하고 같이 월마트가 AI 거품론을 잠재웠다는 이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번에 엔비디아가 조금 실수하는 건데 블랙웨어 즉 GB200의 출시를 3개월 연기했잖아요. 네. 이런 3개월 연기가 대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빅테크들은 충분히 H100을 샀어요. 그러면 4분기 때는 지금 예산을 잠가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블랙웨어를 사자. 근데 블랙웨어이 안 나오고 3개월 뒤로 나와요. 그러면은 요 3개월 동안요 H100 안 삽니다. 여러분 사겠어요? 블랙웨어를 살 거라고 돈 쟁겨놨는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쟁겨놨는데 각 기업마다 블랙웨어를 살 거라고 해가지고 왜? 블랙웨어는 2.5배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데 가격 대비 효율성이 더 좋아요. 그럼 H100을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H100을 사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져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딱 4분기 들어가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올해 4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떨어질 겁니다. 블랙베리 출시가 늦어진 것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가 어떠한 태도를 투자자들이 가질 것이냐. 그래도 블랙벨이 나와서 다시 오를 거니까 괜찮아 라고 기다려줄 거냐. 엔비디아 세상에 매출이 떨어져? 마이너스 역성장을 해? 무서워. 매도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체인이 깨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죠. 네, 공룡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네, 언젠가 너무 몸집이 커서 지구에 적응을 못하고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공룡이 다시 돌아와서 AI 시대에 적응해서 다시 그 인류를 대체하려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어요. 월마트, 유통 공룡이잖아요. 근데 매장 엄청나게 크고 덩치는 크고 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전 세계에 뻗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 커머스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일종의 텔레비전 같은 기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월마트가 돌아오면서 지난주에 AI 거품도 많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다 잠재웠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고 덕분에 월마트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AI 기업들도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판교의 지평선에서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더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마트가 진짜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갔었나요, 근데? 계속 있었나? 매장은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마트들이 있고 그 온라인 이커머스가 아마도 이런 구매 행위를 대체하면서 마트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코로나 때는 그런 담론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활발해졌었죠. 그랬는데 과연 우리 마트가 사라졌나요? 아니 그래도 옛날에는 자 우리 좀 먹을 것 좀 사볼까? 그러면 다 그래 뭐 이마트 갈까? 아니면 뭐 편의점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쿠팡이야 네이버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좀 월마트가 왜 다시 조명을 받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마트도 어쩌면 우리나라의 마트들도 뭐 세 군데 정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마트들도 살 길이 있겠구나.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헛살아있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님 좋아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월마트는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모두 관심을 갖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게 미국 경제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과연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고 소비는 안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증시 활황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서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절에 지난주 목요일에 월간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은 7,097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가 늘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늘긴 늘어도 한 0.3% 정도 늘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 늘었으니까 많이 는 거죠.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거는 소비 서프라이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이 견조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같은 날 또 이제 이걸 또 다시 뒷받침하는 지표가 하나 또 발표가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월마트의 2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2분기 매출이 1,69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거고, 영업이익도 8.5% 증가한 건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승을 좀 뛰어넘은 상회한 거죠. 거예요. 상회한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랐고요. 6.58% 그날 당일에 올랐는데, 이게 벌써 올 초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38% 오른 상태입니다. 월마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가 아직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월마트.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3-4%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75에서 4.75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제 약간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아니, 나 지난주에 기사 보다가요, 그런 얘기를 봤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데 월마트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내가 챗GPT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 AI 반도체 하는 데니까 엔비디아 주가 챗GPT 때문에 올라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마트에서 무슨 마트하고 이게 지금 마트에서 무슨 반도체 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트에서 파나? 마트에서 반도체 AI 3천만 원짜리 막 파나요? 마트에서? 아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월마트 실적이 잘 나온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일단 왜 그런가라는 얘기를 이제 월마트 경영진한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고객들이 분명히 재정 압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이 소비의 뭐랄까요, 양태를 약간 리디자인하는 재설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건 맞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월 구독료를 내면은 뭐 식료품 무료 배달, 할인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고소득층들은 사실 잘 안 쳐다보던 그런 메뉴였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식 물가가 상승을 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외식 비용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 월마트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이 식료품 가격은 1.1% 올랐으니까 외식비가 4배 올랐는데 외식비가 식료품 오른 것보다 4배 올랐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뭐 집에서 해먹는,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것은 이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결국은 비용 절감이겠죠. AI를 도입해서 AI를 쓰다 보니까 비용이 줄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데에다가 AI를 도입을 했냐? 뭐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지게차를 사람이 안 몰고 로봇 지게차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만 하고 있다. 인력 고용 수가 줄었겠죠.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많이 나르니까 맞습니다. 예. 고지게차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팔레트 깔아가지고 이제 물건 옮기는 그 지게차를 로봇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용이 좀 줄었고, 직원들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도 AI를 도입했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신기해요. 공급 업체랑 협상하는
문제에서도 AI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이 할 것 같은데 협상을 이거는. AI가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고시 가서? 월마트 공급업체가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협상을 자동화한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월마트가 뭐 가격, 납품 가격 같은 거 협상하는 맞습니다, 거겠지? 맞습니다. 월마트가 원하는 제품 예산 같은 거 갖다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걸 과거에 거래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뭐 시기 이런 것까지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수량을 월마트가 제한하는 과정까지를 AI가 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전화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스템 안에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입력하는 건데 그걸 자동화한 거예요. 자동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협상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원래는 여기까지 하던 것도 뭐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몇 주, 몇 달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던 작업이었는데 지금 뭐 며칠 만에 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시에 막 2,000건씩 협상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가능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공급업체들도 만족도가 75%였다고 합니다. 아,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까칠했는데 뭔가 뭐 사람보다 낫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 만족하냐라고 물었을 때 만족한다는 답변이 이런 건 75%.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금방 답은 오겠네요. 뭔가 바로 우리가 오겠죠. 제안을 했을 때 막 즉 갑이 제일 괴롭히는 방법이 을이 뭘 이렇게 요청했을 때 뭉개고 그냥 있으면. 뭉개고 있으면 한 2달 뭉개고 있으면 회사 망하거든요. 중소기업은. 그렇죠. 그런 거 힘들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건 이제 앞으로 계획인데요. 식료품 공급망 관리에 AI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공급망 관리. 식료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저 신선 제품 같은 네네네. 것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팔리고 이게 재고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갖다 계속 이제 수치로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월마트에서. 근데 외부에서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던 거를 외부의 이 예상 수확량, 대체 작물 공급원, 그다음에 뭐 적절한 구입 시기 이런 걸 갖다가 AI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이걸 공급망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미리 경고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결국 이 모든 AI 도입이 어떤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고 월마트의 최근 이 좋은 실적 향상에 이바지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전체가 다 전체를 자동화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챗 GPT를 써가지고 AI 챗봇을 만들어서 고객 콜센터 대응을 했어요. 이런 정도를 보통 우리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다 사람이 하던 구매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거 다 AI로 바꿔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실적 얘기네요. 발표하면서 월마트 경영진이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이 어떤 도우미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실적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월마트의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트들이 그런 이제 전자쇼핑몰들을 이용하는 맞아요. 신세계에서 쓱닷컴하고 뭐 뭐 그런 거 이런 하죠. 거죠. 근데 이제 올해 2분기에 월마트의 이커머스가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것도 AI가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 카탈로그에 그 생성형 AI가 뭐 엄청 작업을 많이 했대요. 데이터 생성한 게 8.5억 개라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5억 개. 5억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개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했으면 아마 인력이 100배는 더 필요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품 스펙 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웹사이트랑 앱에서 그 제품을 고를 때 마케팅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자료 데이터화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AI가 뭐 추려서 대응까지 하는 건데 스포츠 시청을 하기 위해서 TV를 사려고 해. 뭐 어떤 모델이 좋을까라고 이제 검색어 입력창에 넣는 거죠. 아, 소비자가요? 고객이. 예, 그러면은 이 월마트 쇼핑몰은 관련 상품으로 딱 추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고객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방 조명 상태가 어떤가요? 아, 와, 이건 새롭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거품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는 막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지금 하는 뭐 이 챗봇의 문답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없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어떤 개선 결과를 월마트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론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무색해졌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품론을
진짜 실질적으로 타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하이테크 안에서 어떤 내부 알고리즘 안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을 거야, 내지는 아니면은 그냥 챗봇 이렇게 단순 작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실 유통업체에서는 하고 있게 만들고 있다고 그랬던 셈인 거죠. 볼 수도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월마트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아마존이었잖아요. 요즘 미국 사람들 보니까 검색을 구글에서 안 하고 아마존에서 막 하더라고요. 물건 살 때는 뭐 물건 검색을 왜 구글에서 해요? 아마존 가면 다 있는데 아마존이 점유율이 뭐 절반 이상, 50% 이상 된다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아마존도 AI 엄청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카머스가 중심이고 그리고 월마트가 따라갈 수 있어요? 월마트랑 아마존이 사실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죠. 월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실 약간씩 진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월마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를 하고 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그런 기록을 내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홀푸드라는 그 유기농 슈퍼마켓 인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레쉬, 아마존 고 같은 어떤 작은 슈퍼마켓이나 그 편의점 매장을 내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접점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월마트하고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존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혁신성을 무기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무인 슈퍼마켓 같은 모델에서는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지난 4월에 사실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아마존이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이렇게 뭐 손바닥을 찍든지 뭐 QR 코드를 찍든지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물건을 집어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계산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보고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되게 우스운 꼴이 됐어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아마존은 그 이후로도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뭐가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의 모델은 월마트에는 없죠. 월마트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존이 이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시스템을 아마존 프레쉬라는 그 신선 제품 파는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뺐었어요. 저스트 워크아웃을 뺐습니다. 저스트 워크아웃을 뺐다는 거는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인간 캐시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 매장에서요? 네. 낯선데요? 인간 캐시어가 등장하고 또 뭐 요새 많이 하는 저 고객이 직접 셀프로 하는 계산대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원래 카메라가 막 달려 있고 QR 코드로 찍어야 되고 뭐 선반에 무게 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게 아마존의 모델이었는데 약간 스텝백한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마존의 이 결정에 대해서 표현한 걸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인 슈퍼마켓은 식료품 판매자나 구매자들보다는 기술 애호가들한테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되는 대기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쇼핑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계산대에서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정육 카운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인 수렵과 채집의 본능 막 밀치면서 문학적이다. 그다음에 이 향신료 조미료 또는 향신료 선반에서 일어나는 다른 미식가들과의 어떤 교류 행위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거기 서서 권해주는 분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의 마트에서 생각해 그것도 그렇고 보면. 이제 살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얘기도 하고 이거 괜찮냐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일즈하는 분이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요거 맞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식료품 매장 분야에서 지금 아마존이 월마트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존으로서는 예전에 하던 이 테크 중심의 그런 접근법에서 좀 떨어져서 약간 예전 모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월마트
매출 대부분이 사실 식료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한테는 사실 온라인에서 파는 그 수많은 제품 중에 식료품은 10%에 불과한데 오프라인 매장으로 왔을 때는 월마트랑 똑같은 접근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뭐 요즘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의 승리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료품 쇼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뭐 향신료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 약간 맡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질감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수박 두드려봐야 되고 그건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월마트 아마존 비교 구도라고 봤을 때 월마트가 월등히 크고 높습니다. 월마트 매장 미국에서만 4,700개라고 해요. 근데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아까 홀푸드랑 아마존 프레시, 아마존 고 다 합쳐도 한 600개 정도거든요. 네, 뭐 8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얘기를 보면 이제 아마존 프레시 같은 경우에 미국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아마존 프레시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미국인 90%가 월마트 중심으로 10마일 범위 내에 산다. 10마일 16km니까 사실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근데 미국에 뭐 워낙에 땅이 큼직큼직하다는 걸 그렇죠. 생각하면은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식료품 매장에서는 오프라인의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근데 왠지 많은 분들이 다 쿠팡, 로켓프레시 그리고 뭐 마켓컬리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결국은 이제 마트에서 이 식료품을 팔 때 집중해야 되는 것 또는 이제 역량을 좀 더 실어야 되는 부분은 고객들의 체험이 필요한 이 구매 행위, 구매 습관을 잘 이용하고 그거를 잘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가는 게 온라인한테 시장을 뭐 상당 부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월마트 같은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 유통에 사용되는 오프라인 시설들, 매장이라든지 이런 물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는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해서 AI를 활용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이 매장을 그러면은 전통적 방식으로 사실 예전에 그 매장을 가면은 롯데마트 가면은 한쪽에 이제 하이마트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네. 뭐 저 이마트를 가면 옆에 저 일렉트로마트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 매장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전자제품은 온라인에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월마트의 그 2분기 실적을 얘기하는 내용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 광고 사업이 늘었다고 합니다. 광고? 네. 광고를 하는 건가요? 월마트가? 아니면 광고 사업이라고 하면 광고 매출이 일어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광고가 월마트 수익의 7.5%였는데 이게 25%씩 연간 해마다 25%씩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비중이 꽤 크네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2026년 되면 수익이 한 13%까지 되는 건데 월마트가 그러면 무슨 광고 사업을 그러니까 할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광고를 신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마트가 광고를 한다. 그럼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는 온라인 광고겠죠. 온라인 홈페이지라든지 앱이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띄우는 광고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월마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적한 어떤 쇼핑 데이터라든지 쇼핑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타깃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고객들한테 굉장히 맞춤형 광고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사업에 월마트도 진출을 했습니다. 콘텐츠 사업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드라마 제작 지원을 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네, 뭐도 네. 생각이 나고 쿠팡 그러네요. TV도 생각이 나죠. 네, 쿠팡 플레이라고 TV 있죠. 그 애드투 하트, 애드투라는 게 결국 그 아마존 쇼핑이나 뭐 월마트 쇼핑하면 이제
장바구니에 담는 그런 아. 버튼에 네. 써 있는 게 에드2지 않습니까? 네네. 에드2 하트라는 아주 짧은 드라마, 이게 24부작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PPL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트가 만든 드라마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PL의 천국이고, 또 한 가지는 월마트가 스마트 TV 사업에 진출했어요. 이게 비지오라는 스마트 TV 제조사를 올해 2월에 이제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 TV는 사실 이 TV 자체가 광고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TV, 왜 스마트 TV 처음 나올 때 우리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제품을 바로 리모컨으로 구매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드라마에 나오는 제품 거기 딱 찍으면은 바로 그렇죠. 판매 사이트로 간다 이런 거죠. 월마트가 만든 TV니까 월마트에서 사면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월마트에서 만든 드라마를 보다가 그 TV에 나오는 어떤 제품이 월마트에서 파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상상 가능한 영역이었는데,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였어요.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했을까? 뭐죠? 궁금하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오프라인 매장이 바로 광고 플랫폼이었습니다. 프라임 매장. 예를 들어서 지금 월마트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TV 파는 코너가 아직 있긴 있대요, 월마트에. TV 파는데 가보면은 뭐가 틀어져 있습니까, 보통? 뭐 그냥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야구 많이 경기, 틀어져 그죠? 있어요. 아니면 그 회사 제품 광고 같은 거 맞아요. 틀어놓고 그거를 광고를 트는 거죠. 텔레비전 매장에 틀어져 있는 거를 광고를 트는 거. 생각을 못 그걸 해봤어요. 유치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죠. 네. 돈 받고. 광고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마트 가면은 안내방송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안내방송 중간중간에 로고송이 나오죠. 그 마트의 로고송이 나오죠. 맞아요. 이마트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송을 파는 거죠. 거기서 그냥 중간에 갑자기 광고를 파는 거죠. 라디오 광고 같은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그런 광고할 수 있는 조그만 화면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월마트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광고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갑자기 지금 올해 쇼핑하느라고 다리 아프시죠? 다리 아픈데 정말 특효가 좋은 새로운 영양제가 지금 B콘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는 지금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 익명화된, 그러니까 결제 정보 같은 건 익명화를 한 다음에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광고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이제 바로바로 이 데이터화하고 이러면서 광고 단가를 뭐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광고주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월마트에 제품 납품할 거면은 광고까지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월마트에는 이런 그 광고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광고주들은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는데, 미국의 이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게 아직 한 85% 정도 된다고 해요.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이 중심이구나. 온라인 광고보다는 뭐 디지털 이 광고하는 게 훨씬 단가나 어떤 시장 규모에서는 굉장히 작은 건 맞습니다. 월마트에 거기 한다는 게 뭐 방송 나온다고 라디오 광고 한다고 뭐 얼마나 큰 돈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월마트로서는 기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그 대형마트들 매장 많이 줄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자제품은 많이 줄이는 것 같고, 그냥 이마트나 이런 곳들도 매장을 축소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은행 같은 데는 점포를 아주 빠르게 지금 줄이고 맞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마도 이제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마트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증시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면서 이게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AI 시대에도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접점을 형성할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기분도 드는데 난 쇼핑하러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는 내 앞에 광고판을 들이밀면은 내가 이거 광고 봐주러 거기를 갔나? 결국은 이런 이제 고민도 좀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상품인 거죠. 마트 네.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지금 광고주들한테 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셈이죠. 적당히 해야죠. 핵심은 아니고 적당히 하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할까요? 네. 월마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된다. 이걸 잘 포착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디로 움직여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포착하면 AI 시대에도 더 성장할 수도 있다. 월마트가 그 모범을 보여줘서 지난주에 증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최근에 실적이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혜연 리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저는 11시에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보 리드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